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예. 오늘 여의도 오실 때 늦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의도를 들어오는 길이 많이 막혀서 다 차단됐어요. 이게 상계동 주민들이 1년에 딱 2번 정도 힘들 때가 있는데 네. 비 올 때 네. 동부간선 침수되면은 골치 아프고요. 예, 자주 그러니까 침수되는 것보다 침수될지 모르니까 아침에 나갈 때 고민을 하게 돼요. 네네. 어떤 경로로 가야 될까? 어떤 경로로 가고 어떻게 올지.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전동차 얼어붙을 때 지상 구간이 있으니까 4호선 얼어붙을 때가 있거든요. 예. 뭐 하여튼간 그래서 교통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스트레스 좀 받습니다. 아마 최민희 의원도 남양주에서 비슷하죠. 더하죠. 남양주는 나올 수 있는 길이 딱 3개예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그런데 아침에 강변북로 통제, 올림픽대로 일부 통제. 네. 이러니까 차가 내부순환로로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진짜 고생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대중교통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전철이 예. 경의중앙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교통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죠. 아니 네. 그 경인중앙소밖에 없는 경로상에다가 태릉 골프장에다가 왜 아파트를 더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건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여당이라고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그 얘기로 바로 지금 먼저 좀 들어가 보죠.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후속 입법이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끝이 났어요. 다 예, 완료를 됐어요. 그리고 소득세법이라든가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이런 부동산 세법 관련한 것들 다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인서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 잡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선동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가지고서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네. 용해인 의원이라든가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인 대표의 목소리까지 또 앞에 유성걸, 추경호, 김경업 이분들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부동산 관련 법안 찬반 토론이 국회 본회의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토론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윤희숙 의원 토론이 주목을 받았죠. 임차인이다라고 네. 근데 얘기했던. 이제 임대인이면 임차인이라고 SNS를 바꾸셨어요. 네네. 그리고 전세 7억에 살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윤희숙 의원이 본래 얘기하자고 했던 취지는 4년 후에 임차인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였어요. 그건 정부가 답을 해야죠. 네. 그건 4년 후에 임대인들이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메꿔서 월세로 바꾸지 않겠냐는 우려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관련 토론이 쏟아졌는데 네. 그 윤희숙 효과죠. 그래서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을 확 살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장외투쟁 그 논의도 들어간 것이 그런 효과가. 그 계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잘했다고 보고 초선 의원이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용혜원 의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용해인 의원은 그 기본소득당 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 예. 네, 진짜 임차인들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막판에 얘기한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 이건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겠다. 네. 이 목표엔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단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은요? 저는 이제 윤희숙 의원의 메시지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죠. 첫째는 그 왼손 부들부들 떠는 모습,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네. 그리고 대본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매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에 한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값 잡는다는 선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많은 국민들이 의존하던 전세 제도가 월세 제도로 변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선의에 따라 가지고 나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충분히 검토한 거냐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뭐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논의가 있고 실제 매물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렇게 보고 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여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4%에서 지금 2%로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율은 그러니까 5억 전세를 뭐 3억에 얼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2억에 해당하는 월세에 대한 그 비율인 거지, 반전세 그렇죠. 같은데. 근데 그런 예. 어떤 비율을 정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여당이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윤희숙 의원의 효과다.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걸로 보인다. 저는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도 이제 실제 그게 가능하다고 인지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어느 정도 월세로 전환되는 물량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공급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법을 처리하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야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재차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야당과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물샐 틈 없이 만들었으면은 네. 좀 국민들이 느끼는 최근에 여러 정책이 우후죽순 나오다 보니까 느끼는 혼란감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이 공급 대책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층수를 뭐 제한하는 걸 좀 풀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는데 정작 이제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여당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지금 나왔어요. 뭐 특히 이제 노원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마포의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그 의원들이 네. 우리가 뭐 여당인데 끝까지 반대를 하겠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더 상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민주당인 거죠. 네. 민주당의 이름에 걸맞는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남양주에도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왕숙 신도시가 예,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본래는 도시가 하나 구성되려면 기초 인프라를 먼저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도라든지 예. 뭐 도로라든지. 그런데 그런 계획보다 주택 계획이 먼저 발표되는 게 맞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 타당. 살다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문제 제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정청래 의원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상암동에 임대가 들어온다는데 마포에는 지금 이미 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임대에서 한 40% 된다 이런데 10% 된다고 예, 제가 그 수치를 확인 못해서 자신은 네. 없습니다. 근데 주장에 따르면 40% 정도 되는데 또 임대냐 이런 주장이어서 조금 결이 다른데 나머지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인프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집 먼저 짓고 도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틀린 거고 인프라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어떻게 최대한 수렴할 건가. 네, 그런 고민이 필요하죠. 당장 이번 주 일요일에 오후 2시에 우리 그 노원구 주민들이 노원구 이제 중심지에서 집회를 하기로 이미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노원구 주민이지만은 노원구 주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들어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노원구의 특징이라고 하면 베드타운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서울에서 강서구와 더불어서 가장 임대주택이 많은 곳인데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반대 이전에 그 태릉 골프장 부지와 육사 부지 그리고 뭐 창동 차량기지 이런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재현된 구역으로서 지금까지 노원구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도시의 베드타운 이상형과 부족한 인프라를 메워줄 공간으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보호해달라.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발표가 나오면서
이해는 갑니다. 정부의 선택이. 왜냐하면은 군 부지이기 때문에 계획을 발표한다 해서 갑자기 지가가 상승할 리도 없고 예. 갑자기 안 팔겠다고 뻗ing길 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사업을 하기엔 효율적인 공간이겠죠. 그렇죠. 다만 그 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자체나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아니면 지역사회와 소통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전혀 없거든요. 예. 만약에 소통을 했는데 그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이 주민들과 소통 안 한 거면은 더 화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태릉 부지는 다른 부지랑 다르게 어디 도망가는 부지가 아니에요. 네. 갑자기 지가가 상승하거나 이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놓고 좀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강남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풀겠다는 발표가 나오는 순간부터 지가가 폭등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만은 그런 네.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진행한 거는 애초에 노원구 주민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 봅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녹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국방부가 골프장을 안 내놓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아니 군이 장악이 안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니 이거는 군 장악 문제가 아니죠. 군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네. 이게 그 시민들의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부동산 문제로 정말 국민들도 고통받고 문제가 크다. 네. 군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녹지 조성도 필요한데 지금 녹지 조성이 이슈가 아닌 거잖아요. 부동산 폭등이 이슈인 거고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마련하는 건데 녹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간극이 먼 것이죠. 네. 그 인식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그리고 예. 국민들께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과거에도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을 거쳐서 노태우, 노무현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이 정부까지 이게 수도를 분산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 호 공약을 미래통합당이 냈어요. 서울 네. 100만 호. 그 100만 호 공약 내면 거기도 녹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니까. 저희는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이야기였죠. 네, 그런데 역세권 위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녹지 중심으로 그 대책을 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을 쾌적하게 만들려면 서울 인구가 지금보다 줄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울 시민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국가적으로 큰 방향을 정하면 그 워싱턴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도시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도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싶으실 것 같고 남양주 시민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가 좋고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의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해서 분산하고 싶은데 서울 주택이 또 필요하니까 서울에 집을 더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이 정말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에 왔다. 그리고 특히 상계동이나 그쪽 주민들이 녹지를 원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권이 시작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아마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추진해놓고 나중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지금 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교통 문제 얘기했듯이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때 홍남기 부총리랑 발표하면서 교통대책도 밑에 한 2줄 나와 있어요. 3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춘선 열차의 배차 간격을 줄여가지고 증차를 하고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형태로 가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경춘선을 증차를 어디까지 하나 봤더니만은 마석에서 상봉까지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상봉에서 내려서 갈아타라 이거예요 보면은. 왜냐하면 상봉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청량리 이런 쪽까지 가려면은 아니면 용산 이런 데 가려면은 중앙선 선로가 선로 용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추가 열차 투입 안 되니까 경춘선 증편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 대책 없이 가면은 결국에는 그 많은 이제 그 신규 교통 수요가 동부 간선도로나 아니면 7호선 지하철로 이제 내려오게 될 텐데 그 일하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있는 북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사실 노원, 도봉 그다음에 위에 이제 의정부 이런 데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프라 부족밖에 없다는 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대규모 주택 공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통 대책마저도 미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써놨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저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부동산 대책은 좀 견고해가지고 국민들이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우려하던 것이 많이 고려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장 억누르기 좋은 군을 그냥 억눌러가지고 대규모 부지 그냥 발표하고 대책은 없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두 분께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압구정 잠실 등 강남 일대는 그동안 이제 재건축을 눌러왔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이번에 그 용적률을 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또 층수도 높여가면서 대신에 기부 체납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거의 70%까지 공공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공공에서 주도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대신 재개발 재건축을 그동안 추진해왔던 곳은 조합들은 합류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이거 안 하겠다는. 네. 네. 자유입니다. 안 하실 분도 안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기존의 고도 완화를 한 거죠. 35층에서 50층까지. 그러면 15층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한 건물을 지었을 때 15층 중에 50% 내지 70%를 기부 체납하고 그 부분은 공공임대를 하겠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 기존대로 분양을 한다 이런 건데 사실 손해는 없죠. 이익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겠다. 그건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100%의 그 재건축 재개발이 있으면 그 재건축 단지들의 20% 정도가 참여하는 것을 계산해서 지금 숫자가 나온 겁니다. 100% 중에서 네, 다 계산한 거 20%만 아니에요. 참여해도 네. 그러니까 20%만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그 뭐 그 재건축 단지들이 뭐 조합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더 취재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재건축이 1년 늦어지면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거절하고 말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가지고 한 방울까지 추가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자세로 계속 나가고 있고 거기다 이거에다 붙여가지고 희한한 규제들도 많이 예전에 넣었었어요.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 계실 때는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잠실 5단지 하고 이럴 때 거기 갑자기 뭐 꿀뚝을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된다 뭐 이랬어요. 네, 꿀뚝을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되고 개포 1단지 거기는 보니까 아파트 한 동을 중간에 폐허같이 남겨놔야 된다. 나중에 서울의 60년 70년대 주거 환경이 어땠는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청량리에는 지금 그 전농동 588번지 성매매 집결지를 남겨놔야 된다. 나중에 후세가 볼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아니 아파트를 새로 짓고자 하는 재건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앞에 청량리 588이 남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요즘 전부 다 어차피 지역난방일 텐데 굴뚝을 남겨놔가지고 뭘 보고 배우겠으며 개포동에 새로 아파트 짓는데 가운데 폐가같이 뭐 남아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뭐가 되겠으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규제 같은 것들도 지금까지 상당히 괴롭혀왔던 것이고 네. 지금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동안은 지금 그 강남이라든가 이런 곳에 재건축 재개발을 억눌러 왔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얘가 틀렸어요. 청량리 588 철거됐어요. 그러니까 전농동 588에 건물을 남기라고 그래요. 했었어요. 그런데 철거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을 처음에 들이대는 것 자체가 그건 규제라기보다 누군가 잘못된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채택되지 않은 것이죠. 그게 서울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최 의원님이 이제 얘기하시기로는 뭐 일부 단지들은 하면 되고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한다고 만약에 단지가 선택한다고 했을 때 네.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1단지부터 16단지 창동까지 19단지까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어제 어떤 언론이 16단지에 대해 가지고 이 계획대로 이제 해봤더라고요. 그랬더니만은 그 아파트 단지가 6,250세대가 됩니다. 네. 6,250세대면은 지금 있는 것에 거의 한 2-3배 가까운 이제 인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50층으로 올렸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임대 물량을 넣고 하려면 해라 말하면 마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요 노원구에 지금 기반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3배씩 아파트 단지에 주거 인원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예. 아니면 과연 학교 인프라 같은 것은 잘 되어 있는가? 하나도 검토되지 않고 어디다 임대 물량을 슬그머니 끼워 넣을까? 조합의 비용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그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과 재건축 조합원들이 지어야 될 의무를 혼재시켜가지고 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이런 희한한 방식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차라리 좀 땅을 기부 체납하라든지 공공건물을 기부 체납하는 현행 방식도 공공건물을 뭐하러 기부 체납합니까? 공공건물은 정부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건축 허용해준 조건으로 주민센터 갖다 지어라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거 차라리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은 정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부 공공개발을 접합한 재건축에 대해서 각 조합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갔다가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가서 지금 현재 상황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또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뒷코너인 세상의 모든 리뷰에서 이 내용을 좀 저희가 다루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의견을 잠깐 좀 여쭤볼까 하는데 어제부터 계속 그 국회 본회의에서 원피스 입고 나온 유호정 의원 그 복장이 논란이 되고 있고 막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의견 듣고 다음 주제로 좀 가볼까 하는데 예전에 김광진 의원이 그 처음에 이제 등원했을 때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네, 옷을 좀 편하게 입고 가면은 이제 싸가지 없다고. 지금 청와대 가 있는 김광진 의원이요. 그다음에 옷을 좀 이렇게 정식으로 차려입고 가면은 어떻게 벌써 젊은 사람이 저렇게 애늙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떤 젊은 정치인에게 발랄함과 원숙함을 동시에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좀 형용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상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사실 기억나는 의상이라고 한다면 유시민 의원의 예전에 백바지 논란. 그리고 강기갑 의원님이 한복 입고 오셨을 때. 그랬죠. 그때 좀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류호정 의원의 어쨌든 원피스 패션 뭐 이런 걸 텐데 저는 이런 것들 이 너무 엄숙주의로 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류호정 의원이 입은 의상이 일상적으로 사무공간에서 최근에 여성들이 입는 복장에 비해 가지고 또 아주 이례적이었으면 모르겠으나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지금 점심시간에 이 여의도의 오피스 타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여성들의 의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과도하게 엄숙주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기준은 의정활동인 것 같아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의정활동으로 평가되는 그런 국회 풍토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옷은 뭐 편하게 입으면 됩니다. 별 관심 없습니다. 김광진 의원 옷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한 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진 전 의원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호정 의원도 저런 행동으로 국회 문화를 깨겠다는 거창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좀 오보고 그냥 귀여워요. 귀엽던데요. 차림이. 알겠습니다. 뭐 잠시 뒤 코너에서 이건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의견 좀 여쭤봤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발언이 후폭풍 상당히 좀 거세다고 하는데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전문을 보니까 우리 당이 화낼 일이 아니라 도리어 미래통합당이 화낼 일이더라고요. 형사법에 담겨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은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한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강조한 그러한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의 저는 배수진을 친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에서 얼마나 그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많은 그 어떤 일들을 꾸며왔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윤석열 총장이 배수진을 치고 이러한 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 어떤 정말 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어떤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 또 윤영석 통합당 의원의 해석 발언들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이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부터? 일단 대한민국 언론 자유 있다. 정말 그러니까 언론 자유도가 지금 역대 정권 중 최고치예요.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저게.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누구보다 대한민국이 이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네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독재와 전체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홍익표 의원의 얘기는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연설문이 보면 좀 비문입니다. 앞과뒤가 조금 약간 모순되니까 뭐 재밌는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독재라든가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검찰총장이 비슷한 단어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공격이라고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런 발언을 자유롭게 하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를 반증해 주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하나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게 뭘 그렇게 큰 말이라고 또 그렇게 여야가 뭐 이걸 가지고 다투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이 초연함과 달리 네. 민주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른 의원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맹렬하게 공격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의도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네. 민주당이 들어라. 위정자들과 그리고 민주당에게 들어라라고 하는 것인 게 왜냐하면 아까 윤영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한 달여가 넘게 2달 가까이 추미애 장관과 정권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 이렇게 쏟아냈거든요. 네. 아까 다시 언급해 죄송하지만 서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나 같으면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제 일단락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신임 검사들과의 자리라는 어떤 그냥 이벤트를 빌어 본인의 입장 정도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 한두 달간의 그 과정을 터널을 빠져나오는 소회를 얘기한 거 아니냐. 이 정도고 제가 굳이 비교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정권에서 누군가를 괴롭혔을 때 마지막에 나가면서 한마디 정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뒤끝이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예전에 하도 이제 원내대표 나가라고 이제 유승민 의원 몰아내고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물러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뜬금없이 헌법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네. 지키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문고리로 지목되던 간신들에게 지적한 거죠. 네. 너희들 내가 물러나긴 하지만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민주공화국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한마디 던지고 가는 그 뒤끝이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그냥 일련의 사태에 대한 소회 정도를 그렇게 좀 밝힌 것이 아니냐. 거꾸로 그런데 이 뒤끝 있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사태에 굉장히 평온하게 대처합니다. 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나 아니면 여권 인사들이 얼마나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어도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로 그 사람들 실명 거론하거나 언급하는 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참고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연장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윤 총장의 의사에 달렸다면서 가능성이 열어졌다고 하는데 네. 영입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까? 저는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온다고 했을 때 뭐 상당히 좋아하실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봤을 때 당의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 호지층 중에서는 어느 순간은 다시 상기할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 라인이 네.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위시한 친박 인사들을 상당수 감옥에 보낸 그 팀이라는 것을 알아내서 공격할 개연성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그 입장이 최근 좀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은 제가 그분과 대선 주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뭐 이미 한참 전부터 의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통령이라 하면 의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의회 경험이 절대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저희 당에 참여하다 하더라도 네. 대선 주자가 아닌 다른 형태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김종인 장관이 영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권 실세에 칼을 거누는 정의의 검찰 코스프레가 통했는데 아내와 장모에 대한 불법 비리 의혹을 대처하는 자세. 최측근 한동훈 검사 의혹. 그러니까 의혹이에요. 한동훈 검사가 무고할 수 있어요. 네. 최측근의 수사를 방해하는 그 태도 때문에 이미지 많이 구겼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이나 진보 쪽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된다면
아마 전략가들은 땡큐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안 하려면 빨리 안 해야 미래통합당의 다른 후보가 뜹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10% 14% 황교안 전 대표는 25%까지 갔어요. 네.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윤석열 총장 또 검사 출신 두 분이 정치인들의 앞길을 알겠습니다. 막으면 그게 미래통합당에 좋을까 싶습니다. 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